이달 초 전주에서 한 초등학생이 교감 선생님의 뺨을 때린 일이 발생해 큰 파문이 일었습니다. 앞서 치료를 받아야 한다는 권고가 있었지만 학부모가 반대해 아무런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결국 참담한 일로 이어졌습니다. 이번 사건의 초기에는 교권 침해 측면만 크게 부각되면서 문제 학생의 일탈과 비난에 사회적 관심이 집중되었습니다. 하지만 이후 이 같은 학생들에 대한 치료와 교육이 보다 체계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오늘 시사토크에서는 이른바 정서행동 위기 학생을 위한 대책과 우리 교육 현장의 과제를 살펴보겠습니다. 화면 왼쪽부터 원동식 전북특별자치도 교육청 민주시민교육과 장학관, 은혁기 전주교육대학교 초등교육과 교수, 정재석 전북교사노조 위원장 세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있어서는 안 될 일이 또 벌어졌습니다. 초등학교 3학년 학생이 교감 선생님을 때리고 또 욕설을 했는데 이 학부모도 담임 선생님을 또 폭행을 했다고 하죠. 뭐 여러 차례 보도가 되긴 했습니다만 정재석 위원장님이 좀 정리를 한번 해주시죠. 예. 당시에 A초 A군 이 학생은 무단 조퇴를 하려고 했습니다. 이 무단 조퇴를 제지하려는 교감 선생님에게 욕을 하고 그리고 뺨을 수차례 때린 사건이고요. 이후에도 학급에 들어가서도 수업 방해를 하였고 이를 제지하는 담임 선생님마저 폭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에 대해서 상황을 설명하려고 A군의 어머님께 면담을 요청했는데요. 학교에 오신 A군의 어머님은 담임 선생님을 복도로 불러내서 팔뚝 부분을 폭행을 했고 이에 학교 측에서 경찰에 신고한 사안입니다. 그랬군요. 이제 이 사건이 발생한 것이 이제 지난 6월 3일이었습니다. 뭐 한 20일 가량이 지났는데 이후에 교감 선생님과 담임 선생님 또 학생의 근황 지금 어떤 상황인지 궁금합니다. 원동식 장학관님 설명해 주시죠. 먼저 이번 일로 마음의 상처를 입은 학교 교감 선생님, 학교 선생님들, 학생, 학부모님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현재 교감 선생님과 담임 선생님은 학교 안정을 위해서 계속 노력해 주시고 계시고요. 해당 학생은 관련 조치들로 인해 현재 등교하지 않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영상을 보신 분들이라면 이제 학생이 교감 선생님께 욕설을 하고 뭐 여러 가지 폭행을 하고 하는데도 교감 선생님이 이제 뒷짐을 지고 있던 모습을 보셨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 교감 선생님은 사후에 이제 언론 인터뷰에서 이 학생이 평소에도 좀 제지를 하면 오히려 더 막 반발을 세게 하고 여러 가지 또 아동학대 시비도 우려돼서 그럴 수밖에 없었다라고 지금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 아무래도 이제 교육 현장에서 최근에 이 아동학대 시비가 상당히 좀 무겁게 다가오는 측면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은 교수님 어떻게 보셨어요? 예, 우선 뭐 이런 일들이 발생하지 않았으면 뭐 더 좋겠죠. 특히 우리 전라북도 또라는 곳, 우리 지역에서 이런 문제가 발생해서 좀 안타까운 것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제 또 이런 것을 통해서 또 다른 어떤 대책도 마련하고 그래야 되기 때문에 이런 거에 대해서 차분하게 생각을 하고 이런 기회를 갖는 것도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선 영상을 뭐 보신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은 저거 좀 이상하다라는 거를 여러분 다 보셨을 거예요. 성인이 뒷짐을 지고서 그냥 애한테 맞는 그런 장면. 그런 거 볼 경우에는 뭐 일반적인 어떤 폭력이 이루어지는 그런 장면하고는 좀 다르죠. 그래서 저는 그걸 처음 보면서 무슨 생각을 들었냐면은 저거 정말 오래된 사건이구나. 네. 여러 가지 스토리와 과정을 거쳐서 어쩔 수 없는 어떤 방법으로 저렇게 이루어질 수밖에 없었구나라는 것을 저는 처음에 보고 알았어요. 그래서 이제 나중에 알아보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이제 쭉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근데 이제 이런 아동 학대와 관련되는 것을 교내에서 혹은 뭐 교사와 학부모 간에 전체적으로 이루어지면 문제 해결이 좀 좋겠지만은 안 이루어졌을 경우에 이제 이게
교내 그 교육적인 어떤 문제가 나중에 이제 법적인 문제로 가는 예. 어떤 과정을 수순을 우리가 보고 있잖아요. 우리가 이제 아동 학대 처벌법을 이렇게 보면은 교사는 그 아동 학대가 발생했을 때 신고를 해야 될 의무자예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교사가 또 아동 학대를 했다 가지고 고소를 당하잖아요. 그러면은 이게 뭐냐면은 신고 의무자이면서 가해자가 되는 거거든요. 예. 그러면은 이제 법적으로 보면은 이게 그 가중처벌이 돼요. 실질적으로 그 가중처벌이 됩니다. 아, 예. 그래서 교사들 입장에서 보면은 이제 그 어떻게 보면은 교사도 개인으로서 보면은 그 교사이기 전에 교사 개인으로서 보면은 법적인 그런 송사에 휘말린다는 것은 되게 그 위축되는 그런 장면들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면들이 많이 이제 그 영향을 줘서 이런 것들이 생겼다 이런 생각을 보고 있고요. 이런 문제는 이제 그 교사 학생하고 둘 단순한 문제가 아니고 아동 예. 학대는 더더군다나 초등학교 지금 있는 학생 경우에는 저학년이잖아요. 그래서 학부모의 관여가 다른 학년에 비해서 더 많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은 다 기본적으로 예. 알 수 있는 내용입니다.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이제 뭐 그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는 20년이 넘는 교육 경력을 가진 교감 선생님 입장에서도 참 그 훈계는 그만두고 폭행에도 이제 제대로 대응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다 보니까 지켜보는 뭐 저희들 입장에서 참 답답하고 안타까운 상황이 아닐 수가 없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이제 뭐 형사 사건으로 비화를 한다든가 뭐 아동 학대 시비가 불거지면 해당 선생님들은 여러 군데서 또 조사를 받아야 되고 굉장히 뭐 큰 그 정상적인 또 그 학교 생활을 또 하실 수가 없는 상황이 되다 보니까 선생님들이 이제 상당히 방어적으로 대응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인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사실은 뭐 이런저런 일들이 다 복합적으로 나타나겠습니다만 최근에 이제 선생님들이 교단을 떠나는 이유 가운데 하나가 또 이런 그 이슈가 포함된 거 아닌가 그런 생각도 좀 드는데 위원장님 어떻게 보세요? 작년에 서희초 사안으로 예. 교육부 생활지도 고시라는 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훈육의 방법 중에 물리적 제지가 가능한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생님들이 이런 경우에 물리적 제지를 하다가 신체학대로 기소되는 사례들이 있었기 때문에 함부로 이렇게 물리적 제지를 할 수가 없는 상태고요. 그리고 이 어머님께서 영상에서 보시면 이런 얘기를 합니다. 교감 선생님이 우리 아이를 폭행했다. 근거 없는 이야기를 하시죠. 그렇기 예. 때문에 더욱더 방어적일 수밖에 없고요. 선생님들이 2018년도에 전북에는 100명대 정도 명예퇴직을 하셨고요. 예. 2019년도에는 200명대, 최근 4년간 딱 코로나 시기랑 겹치는데요. 300명대 이상의 선생님들이 명예퇴직으로 학교를 떠나고 있습니다. 예. 이제 돌이켜 보면 지난 10여 년 동안 예를 들면 교사에 의한 뭐 학생의 어떤 그 체벌 문제랄지 인권 침해 문제 상당히 많이 이슈가 된 데 반해서 그 거꾸로인 경우 이제 학생에 의한 뭐 교사 폭행이랄지 나머지 학생들의 어떤 학습권 침해 문제는 조금 사실 조금 소홀하게 다뤄진 측면이 있지 않나 그런 생각도 좀 드는데 어떻게 보시는지요? 예, 장학관님부터 말씀해 주시죠. 작년 서희초 사안 이후에 그 교권 침해에 대한 어떤 대응 방법이 많이 좀 강화된 측면이 있긴 합니다. 예. 그 선생님들이 보시기에는 약간 부족한 면도 있지만 관계 법률에 의해서 많이 강화되고 있고요. 우리 교육청에서는 교권 침해에 대해서는 엄중하게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교육활동 침해를 받은 경우에는 전북 교육인권센터를 통해서 피해 교원에게 뭐 상담, 심리치료, 법률 자문을 지원하고 있고요. 또 선생님들이 그 아동학대 피소를 당한 경우에는 그 변호사를 대동한다던가 아니면 교육감 의견서를 제출하게 해서 피해 교원을 보호하는데 적극 나서고 있습니다. 또한 그 해당 학생의 교육 활동 침해에 대해서는 교권보호위원회를 개최해서 재발 방지를 위해서 강력한 뭐 징계랄지 여러 가지 조치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 학습권 보호를 위해서 그 아까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학생 생활 지도 그 고시에 따라서 우선적으로 뭐 조언, 상담, 주의, 뭐 훈육, 훈계 등의 여러 가지 방법으로 지도할 수 있고요. 또
이제 학교 내에서는 그 학생 생활 규정을 자체적으로 규정해서 만들고 있는데요. 이 규정에 의해서 문제 학생, 뭐 정서행동 위기 학생에 대해서는 학습권 보호를 위해서 학교에서 특정하는 장소로 분리해서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또 최근의 사안과 같이 그 선생님들이 그 뭐 신체적 위협을 당한 경우에는 그 물리적인 제재를 통해서 그 문제 학생을 분리 지도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선생님들이 여러 가지 이제 법률적인 문제에 또 휘말리다 보니 예. 그런 거에 대해서 조금 소극적으로 대응할 수밖에 없는 그런 현실인 것 같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예, 은 교수님. 예, 저는 일단은 뭐 요거 이제 지금 두 개가 교사를 대상으로 하는 폭행이라는 거, 예. 그다음에 그 교사들이 그럼으로써 이제 학생들을 가르쳐야 할 학습권, 이게 다른 학생들이 학습권을 침해받는 거, 예. 두 가지로 이렇게 나눠볼 수 있는데요. 저는 여러분들이 이제 잘 아시겠지만은 기억하고 계신 분도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2012년도에 대구에서 중학생이 그 자살한 사건, 또 그 부모 그 엄마는 또 이렇게 그 학교 선생님이셨고 집에서 마땅히 자살한 사건을 기화로 해가지고 우리 사회가 그 학교 폭력과 관련되는 법특별법을 만들어가지고 시행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거에 기초해가지고 그 교재를 처음 이제 그 썼던 사람 중에 하나예요. 교육부부터 해가지고. 근데 우리가 그 학교 현장에 있는 사람들하고 학교 밖에 있는 사람들하고 학교 폭력이라는 개념에 대해서 서로 다르게 생각하더라고요. 예. 예를 들면은 그 사회 통념적으로 보면은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것만 학교 폭력이라고 이렇게 보더라고요. 근데 저희 같이 이제 이 상담하고 심리치료하는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은 이 학교 폭력이 그 교육기관에서 보면은 학생들 대상으로 하는 것도 폭력이지만은 교사를 대상으로 하는 것도 학부모나 학생들이 교사를 대상으로 하는 학교 폭력도 학교 폭력에 집어넣어야 된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같이 교육을 시켜야 되지. 요거를 어느 한편만 하는 것은 저희는 이제 동의하기 어려워서 그때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는데 그래서 결국에는 그 세 개는 넣었습니다. 넣었는데 학교 폭력 법에 보면은 학생 대상으로 이렇게 하는 그 부분만 나와 있어요. 근데 이거는 법적인 처벌을 할 때 이제 부분이고 교육기관으로서는 학교 폭력을 할 때 교사를 대상으로 하는 폭력도 분명하게 뭐냐면은 그 폭력에 넣어서 예. 교육을 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저는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다음 예. 두 번째는 이제 뭐냐면은 그래도 우리 그 교사들이 뭐냐면은 그 학교 이런 이런 상황에 대처를 하면서 하는 것 중에서 하나가 교사로서의 어떤 기본적인 어떤 역할이나 기능이 있잖아요. 이런 거를 좀 열심히 하려고 노력한다는 거죠. 처음부터 포기하는 교사는 거의 없습니다. 그런 교사는 뭐 아예 여기 학교에 있으면 안 되죠. 근데 대부분 하다 보면은 이제 뭐 손을 잡게 되고 뭐도 하게 되고 이렇게 점점 더 커지고 그다음에 또 하다 보면은 이제 오해가 생기고 이렇게 해서 이루어진다는 거죠. 근데 그런 거에 생기면은 그 학생만 문제가 되는 게 아니고 그 주변에 있는 또 학생들 첫 번째는 그 학생들이 교사하고 학생하고 혹시 하시는 장면을 보면서 불편감을 느낀다든가 불안하다든가 그런 것도 있을 수가 있는 거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은 그 시간에 자기들은 교육을 받을 권리가 있는 건데 학습권이 있는 건데 그 교육을 못 하는 거죠. 예. 뭐 25명, 30명 있는 학생인데 그 학생 때문에 그 수업은 망치는 거죠. 뭐 이런 부분을 그 학교에 있는 구성원들은 잘 알고 있지만은 그 밖에 있는 사람들도 요건 좀 이해를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또 다른 학부모를 보면 이 학생 때문에 우리 애들은 지금 뭐냐 방치가 돼 있지 않냐 이렇게 또 얘기를 한단 말이죠. 그래서 그런 부분도 좀 이해를 좀 해주시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네. 예, 위원장님. 예. 교사를 때리는 학생은 반드시 같은 반 학생을 때립니다. 우리가 이런 상황을 항상 교권침해 사건으로 그냥 가해자와 예. 교권침해를 당한 선생님으로 끝나는데요. 주변에서 그걸 지켜보는 학생들도 당사자라는 관점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이 학생들은 정서적으로 그리고 육체적으로 폭력에 노출되는 상황이 되고요. 나를 지켜줄 것 같았던 가장 큰 어른이었던 담임 선생님이 맞는 모습을 보고 세상에는 나를 지켜줄 사람이 아무도 없구나 라는 잘못된 신념을 갖게 됩니다. 이것도 굉장한 또 충격이 되고요. 이렇기 때문에
이 지켜보는 남아있는 학생에 대한 치료와 지원이 필요하고요. 심지어 어떤 학생들은 이렇게 생각한다고 합니다. 혹시 나 때문에 선생님이 저 아이한테 맞았어요? 이렇게 부모님께 말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되게 안타까운데요. 이 남아있는 지켜보는 학생들에 대한 관심이 필요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교육 현장에서 이 같은 일들이 되풀이되는 것을 막으려면 우리가 그 어떤 고민을 해야 되는 것인지 준비된 영상 보시고 계속 말씀 이어가겠습니다. 한 초등학생의 일기장입니다. 오늘은 학교를 가면서 생각했다. A군이 있을까봐 무섭다. 지난 3일 초등학교 3학년 A군과 A군의 어머니가 교관과 담임 교사에게 한 행동을 지켜보고 같은 반 학생이 쓴 겁니다. 자기가 느꼈을 느낌이 있잖아요. 그 공포스러움 때문에 잠 잘 때도 엄마 내일 걔 오면 어떡해? 전북교육청은 A군에게 상담과 심리치료를 지원하려고 했지만 부모가 동의하지 않아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조국혁신당 강경숙 의원이 대표 발의한 법안은 학교장이 위기 학생을 조기에 발견하기 위해 진단검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특히 다른 학생의 학습과 심리, 안전을 현저하게 위협하는 상황에서는 보호자의 동의가 없어도 정서행동 위기 학생으로 선정해 학습 지원이 이뤄지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학부모의 동의를 받게 했으나 현저히 위협하거나 위협을 받는 상황에서는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선정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교육계에서는 정서행동 위기 학생을 돌볼 수 있는 보조 인력과 전문교사 배치, 그리고 위기학생 지원센터 설치 등에 대한 논의를 서둘러야 한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나온 것처럼 이번 일을 계기로 최근 그 정서행동 위기 학생들을 위한 대책이 이제 여러 가지가 논의가 되고 있는데요. 먼저 학교 생활에 이제 어려움을 겪거나 문제 행동을 보이고 있는 이런 그 학생들이 증가하고 있다고 하는데 그 원인 어디서 찾을 수 있을까요? 예, 자학관님부터 말씀해 주시죠. 최근에 정서행동 위기 학생의 수가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그 원인을 보면 첫 번째 이 학생들이 학교에서 갖는 학업에 대한 과도한 부담을 줄 수 있고요. 두 번째는 그 위기 가정이 증가하고 있다는 것이 큰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 부모님들의 이혼, 그다음에 가정 내 폭력, 그리고 그 요즘 금쪽이라고 많이 부르잖아요. 이런 학생들의 그 증가로 인해서 그 가족 내에서의 그 돌봄 기능이 약화된 것을 주 원인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세 번째는 그 코로나 이후에 이제 학교 등교가 본격화되면서 학생들이 이제 학교에서 생활하는 시간이 많이 늘어나게 됐는데요. 늘어나면서 그 친구들 사이에서의 그 사귀는 어려움, 소통하는 방법, 이런 것들에 대한 어려움을 많이 느끼고 있는 것이 주 원인으로 보고 있고요. 이러한 것들이 정서행동 위기 학생을 증가하게 만드는 그 주요 요인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저희가 가지고 있는 그 병원형 위센터에 그 들어오는 학생들의 그 자료를 보게 되면 그 학교 등교가 본격화되면서 많은 학생들이 학교 내에서의 심리적인 우울감, 정서 불안을 호소하는 경우가 아주 크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정서행동 위기 학생뿐만 아니라 고위기 학생을 맡고 있는 부서여서 이에 대한 대책 마련에 대해서 저희가 많은 고민을 지속적으로 지금 해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은 교수님. 예, 지금 장학관님께서 말씀하신 어떤 그런 내용이 이제 우리가 보면 이제 정서 사회 학습이라고 이렇게 용어를 붙이거든요. 근데 이제 일반적인 이제 다른 부분들은 지금 말씀하신 내용으로 하고요. 근데 이제 우리가 이제 2003년까지 코로나라는 참 겪어보지 못한 그런 상황을 겪었잖아요. 우리는 이제 저희 같이 이제 교수들이나 이런 상담 심리하는 사람들은 이미 왜냐하면 코로나 상황이 끝나면은 이런 사회 정서 학습의 문제가 나타날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이미 연구를 계속 했고 저 같은 경우도 2023년도 1월달에 학교에서 내가 발표도 하고 그래서 이걸 대책을 세우고 프로그램을 구체적으로 이런 걸 해야 되고 이런 걸 했는데요. 이렇게
이미 예측이 됐는데 계속 우리 정부의 대책을 보면은 코로나 때도 그렇고 코로나 끝나고 난 다음에도 거기에 대한 그 집중적인 어떤 그런 이 상황 같은 경우는 특별한 상황이기 때문에 집중적인 어떤 그런 대책이 저는 필요하다고 봤는데 예. 코로나 때 우리가 계속 알고 교육에서 가장 핵심이 뭐냐면은 비대면 교육을 통해 원격 교육을 통해서 하게 되면은 학생들의 학습 능력이 저하될 것이다. 쉽게 얘기하면 공부가 떨어질 것이다. 예. 이걸 계속 초점 뒀단 말이에요. 그래서 모든 정책을 거기다 했어요. 그다음에 코로나 끝나고 난 다음에 거기에 연장선상으로 해가지고 기초학습이 부진하다든가 기초학습이 부족한 학생들이 많이 생길 것이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그걸 대규모로 지금 전국적으로 하고 있죠. 그런데 그런 그거를 저는 나쁘다고 보지는 않아요. 뭐 그것도 분명히 그 영향을 줬으니까 부정적으로. 예. 근데 그에 못지않게 그 더 중요한 것 부분 중에 하나가 이런 정서 사회학습 능력과 관련되는 부분이 중요하다고 보는데요. 우리가 예측한 것 중에 하나 뭐였냐면요. 이런 문제가 생길 거다 하나,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였냐면은 이게 저학년한테 생길 거다 그랬어요. 아, 예. 왜 그러냐면은 코로나 때 이 학생들은 유치원에 다녔거든요. 그때 뭐냐면은 부모하고만 관계를 했지 부모 외에 다른 사람 친구라든가 다른 사람들하고 말을 하고 이렇게 그 관계를 했다든가 이런 게 없었잖아요. 예. 오히려 그렇게 하면은 혼났잖아요. 그렇게 하면은 저기 나쁜 행동으로 이렇게 지적받고 했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지내다가 학교로 왔어요. 코로나가 끝났죠. 근데 옆에가 친구가 있네요. 부모하고 관계에 있던 그런 거 패턴밖에 없죠. 그래서 그런 부분이 직접적으로 바로 나타날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어느 정도 예측을 했죠. 그러나 네. 고학년은 좀 다를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고학년은 그래도 이제 그 어느 정도 사람들하고 지내면서 눈치도 볼 줄 알고 뭐 이렇게 해서 어른에 대한 생각도 좀 가지고 있고 그러기 때문에 나름대로 조절을 하는 완벽하지는 않지만 조절하는 게 있을 거라고 했는데 1, 2학년, 1, 2, 3학년들 이 친구들은 그게 잘 안 될 것이다라고 예. 이제 예측을 했었죠.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을 저는 특별하게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위원장님. 학생이 온전한 어른이 되기 위해서는 두 가지 기술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학문적 기술과 그리고 또 사회적 기술이 필요하겠죠. 그런데 교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 코로나라는 특수한 상황이 되면서 학업적 능력도 많이 떨어졌고요. 의사소통하는 능력이나 협업하는 능력이 굉장히 떨어졌고요. 그리고 나눔이라든지 공감이라든지 이런 공동체 의식이라든지 이런 사회성 발달도 안 됐기 때문에 학생들이 인간과 인간과의 관계 맺기를 실패를 해버리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정서행동 위기 학생이 더 많이 늘어났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예. 그리고 지금 세대들은 미디어 세대들이기 때문에 너무나 많은 영상이 노출되어 버렸기 때문에 뇌에도 조금 문제가 있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예측해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제 학생에게 그 정서적인 문제가 좀 발견이 되면 뭐 담임쌤이랄지 학교에서 학부모와 이제 잘 상의를 하고 이런 경향이 있다라고 이제 전달도 하고 그래야 될 것 같은데 상당히 이제 그런 얘기를 전달하고 하는데 또 고충이 예상이 됩니다. 왜냐하면 그 얘기를 조금 뭐 달갑게 받아들이는 학부모는 없기 때문에요. 또 이제 문제는 뭐냐면 학생이 실질적으로 이 정서적으로 문제가 있다라는 거에 대한 그 기준이 조금 애매한 경우도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난감한 상황들이 좀 많이 있을 것 같은데 학교 현장에서 이제 교직원들을 위한 관련 지침이나 뭐 절차 어떤 것들이 있는지요, 위원장님? 그 초등학교 1학년과 4학년 그리고 중학교 1학년, 고등학교 1학년 대상으로 정서행동 특성 검사라는 걸 합니다. 예. 그래서 정서행동 위험군을 이렇게 분류를 하는데요. 예. 그 중에 10명 중에 3명이 치료나 상담을 받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원인이 80%의 부모님의 미동입니다. 전문가인 선생님께서 부모님들께 말씀을 해도 이거 인권 침해 아니에요? 라고 말을 해버립니다. 치료를 거부하는 거죠. 이런 식으로 대하기 때문에 선생님들조차도 솔직히 말을 해야 될까 이런 고민을 하게 되죠. 예. 여기서 이제 또
빈 공간이 생기는데요. 초등학교 1학년 같은 경우는 학생이 검사하는 게 아니라 부모님이 검사를 대신해 주는 거죠. 근데 부모님이 보는 아이와 선생님이 보는 아이는 다른 거고 예. 정확히 모르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리고 또 요즘 초등학교 5학년, 6학년들 사이에서 자해하는 학생들이 많이 생깁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초등학교 1학년, 4학년을 검사한다고 해서 빈 공간이 생기기 때문에 그런 정서행동 위기 학생들을 완벽히 잡아낼 수가 없습니다. 실질적으로도 그런 부분은 조금 뭐 학년을 조금 더 촘촘히 한다든지 네. 여러 가지 보완이 좀 네. 필요한 대목이겠군요. 이제 이번 일에서 그 드러난 걸 보면 이제 문제 학생을 여러 가지 그 교육이나 조치를 하시기도 합니다만 그 조치 중에 이제 일시적인 분리랄지 강제 전학 이런 것들이 들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뭐 이번 사안에서 보는 것처럼 그거 자체가 이제 근본적인 해결책은 될 수 없잖아요. 이제 해당 학생 같은 경우에 지금 이제 3학년밖에 안 됐습니다만 초등학교를 벌써 7군데를 다녔다고 하고 이제 그러니까 6번에 벌써 전학을 갔는데 뭐 2번 강제 전학이고 나머지 이제 4번도 뭐 강제 전학 형태는 아니지만 이제 여러 가지 문제가 되어서 옮긴 것으로 이해가 되고 있는데 결국 이제 이렇다가 보면 근본적인 문제가 이제 다른 학교로 이제 옮겨져서 다니는 형태와 다름이 아니다. 근데 이제 앞서 나온 것처럼 보호자가 이제 동의를 하지 않으면 적절한 조치를 취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구조가 지금 아직까지는 남아 있는데 실제로 그런 사례들이 많이 남아 있는지요, 장학관님? 제가 학교 현장에서 한 25년 정도 근무를 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아까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정서행동 특성 검사에 관심근 고위험군 학생들이 기본적으로는 표현이 되거든요. 예. 그래서 교육청에서 지속적으로 이 관심군 학생들에 대한 2차 연계 지원을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가장 어려운 부분들이 그 학부모님들의 미동의거든요. 예. 그래서 이 미동의된 부분에 대해서 학교 선생님들, 뭐 교육지원청, 윗센터, 뭐 도교육청에서 지속적으로 안내를 드리고 있는데요. 처음에는 대부분 거부를 하셔요. 거부를 하시는데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부모님 스스로도 가정에서 발견하지 못한 그런 부분들이 발견이 되어지면 예. 부모님들이 치료에 동의를 많이 해주시고 계셔요. 그리고 이번 전주 A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좀 예외적인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학부모님이 동의해 주시는데요. 동의해 주시는 경우에는 저희 교육청에서 이 학생의 뭐 진단, 뭐 검사, 치료 모든 부분들을 지원해주고 있고요. 치료비 부분에서도 최대 300만 원까지 무료로 지원을 해줘서 이 학생들의 학교 회복을 하는 데 있어서 많은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그 뭐 치료비 지원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소득에 따라서도 좀 제한이 있는 건가요? 저희가 학생 치료회 같은 경우에는 소득 구분에 관계없이 모두 동일하게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지금 아까 앞에서 잠깐 언급하셨는데 최근에는 자살 자해에 대한 학생들에 대한 문제도 심각하게 대두가 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런 정신건강 고위기 학생의 경우에는 저희 교육청에서 전북대학교하고 원광대학교 병원과 연계해서 예. 병원형 위센터를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병원형 위센터 같은 경우에는 병동 입원 치료가 필요한 그런 학생들 대상으로 해서 지원을 하고 있고요. 또 정신건강이라는 표현이 붙다 보니까 학부모님들이나 학생들이 거부를 하시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전문의가 해당 학교를 방문해서 방문 상담을 해서 학생들에 대한 상담도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예. 또 최근에는 또 ADH 학생도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ADH 학생들이 결국에는 이제 시간이 경과하다 보면 이와 같은 정서행동 위기 학생으로 발전할 수가 있어서 이런 학생들을 조기에 발견하고 치료를 하는 것이 또 중요한 문제로 대두가 되고 있어서 저희 교육청에서는 이런 ADHD 학생 또한 진단, 검사, 치료에 이르기까지 부모 소득과 관계없이 동일하게 최대 300만 원까지 지원하는 사업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다면 이제 기존의 지원들은 체계적으로 잘 되고 있는지 또 교사나 같은 학교에서 피해를 본 다른 학생들에 대한 지원은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어떻게 보시는지요, 교수님? 예, 일단은 기존
교육부나 중점적으로 나오는 우리 사회 대책이 나오는 걸 보면은 종합적으로 보면은 그 직통 전화에 개설하는 거 뭐 이런 거 139라고 그다음에 수사 기관에서 할 때 교육감의 의견을 의무적으로 참고하게끔 공부하는 거. 그다음에 민원 대응을 그 안내서 배포 뭐 이런 것도 있고요. 그다음에 교원 지휘에 관한 뭐 특별법 뭐 이런 것들도 만들고 여러 가지 이렇게 대책을 세웠어요. 일단 그 교사들 교권 보호하게 된 요 부분에 대해서 나왔고요. 근데 요거와 관련해 가지고 제가 기사를 좀 이렇게 봤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이게 어떻게 된다 해서 특히 이제 서희초 교사 사건 이후에 어떻게 된다 해서 봤더니 기사 대표적인 기사를 좀 보면 이런 거예요. 뉴시스 24년 1월 6일 기사 보면은 교육부에서 제시한 자료 보면은 교육감 의견 제출 도입 후에 60% 넘게 아동 학대 신고가 줄어들었다 이런 거. 그다음에 그런데 이제 5월 24일 날 뉴스와이드에서 나온 그런 내용을 보게 되면은 교권 회복 교사들은 교권 회복 체감을 못한다. 그거는 이제 아동 정서 학대에 대한 모호한 기준 때문에 그렇다. 이런 얘기 나오고요. 그다음에 집중적으로 또 뭐 그 서희초 교사 어떻게 변했나 알아봤더니 아까 얘기한 뭐 교직 생활 만족 20% 다시 교직을 원하는 게 19%밖에 안 된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런데 또 우리가 또 학생들한테 조사를 해봤어요. 교직에 대한 거를. 그것도 보면은 교육부 한국직업능력연구원에서 21년도에 한 걸 보면은 초등학생 교사의 선호도가 교사는 초등학교는 3위, 중고등학교는 1위 이렇게 나와요. 24년도에 이제 여성가족부에서 또 청소년 통계를 보면 이게 바뀌었어요. 바뀌어가지고 이제 대기업들이 대규모 1위로 이제 올라와 있는 상황들입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좀 구체적으로 내용을 보게 되면은 이런 것들이에요. 보호자, 교직원, 학생 인권 침해하는 행위 금지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정당한 사유 없는 교사 직위 해제 금지 이런 거. 그 다음에 정당한 생활 지도는 아동 학대가 아니다 이런 거. 이런 게 있는데요. 그 다음에 구체적인 게 없어요. 그러면은 그 인권 침해 행위 금지했는데 그거를 구체적으로 뭘로 기준을 삼을 거냐. 그 다음에 그 정당한 사유가 없는이라고 했는데 그 정당한 사유가 없는이라는 게 이게 어떻게 구분하냐 이게. 그 다음에 또 정당한 생활지도는 아동학대가 아니라고 그랬는데 정당한 생활지도는 개념이 어디까지냐 이거죠. 이게 아주 애매모호하게 이렇게 돼 있어서 결국에는 이게 법정으로 가죠. 만약에 발생하면. 해석상의 다툼의 여지가 많아진다는 그렇죠. 말씀이시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 사회 요즘에 학교 폭력이라든가 학교 전문 상담 변호사들이 엄청나게 많이 생겼잖아요. 뭐 SNS 우리 검색 엔진이라든가 네이버에 뭐 다음 이렇게 쳐보면은 그거 학교 폭력 전담 변호사라고 자기 홍보하는 것들이 막 나오잖아요. 그게 요즘에 최근 트렌드잖아요. 예전에는 그런 거 볼 수 없었잖아요. 그 정도로 뭐냐면은 이게 교사들한테 이걸 주긴 줬는데 이게 확실한 어떤 그런 게 아니고 법적 다툼의 소지가 되는 그런 거여서 현장에서는 되게 혼란을 된다 이런 얘기 되는 거죠. 그다음에 아까도 얘기했지만 분리 조치를 요구를 해야 된다, 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근데 관련 시설이 없어요. 관련 시설이.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미국하고 이제 다른 나라하고 다른 거예요. 거기는 이제 타임아웃이라고 해가지고 타임인 여기에서 다 아웃을 시키면은 교사가 뭐냐면 아웃시킬 수 있는 보조교사라든가 상담센터가 있어가지고 거기 가서 여기에서 수업 시간에 배워야 될 내용을 보충으로 교육을 받게 시스템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학부모들 입장에 봤어도 여기에서 학습본을 뺀다 이런 게 아니고 거기 가서 학습을 받는 거죠. 그러니까 그 민원 소지가 줄어드는 거죠. 근데 우리는 그게 없다는 거고, 그다음에 업무 담당 사람도 없어요. 누가 할 거예요? 이 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교감이 나섰잖아요. 이제 교사가 안 되니까 아니면 또 다른 선생님이 나서서 또 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교사들 입장에서 보면은 그게 그 사람한테 또 내 업무를 또 전달시키는 그런 부담이 또 있거든요. 그리고
아동학대 신고를 당한다라는 거, 뭐 이런 것들이 결론적으로는 뭐냐면 대책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은 실질적으로 좀 하는 데는 한계가 좀 있다. 그래서 좀 더 지금이 하는 것들이 전체적인 어떤 윤곽을 그렸다고 한다면은 앞으로 보자면은 좀 더 현장하고 얘기를 통해서 구체적으로 좀 더 했으면 좋겠다 이런 거죠. 구체적으로 이제 그런 부분들을 좀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예, 위원장님. 예. 네. 교수님께서 아동복지법 제17조 제5항 정서적 학대를 언급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저희 입장은 아동학대를 목적으로 고의적으로 지속적으로 하지 않는 한 학대로 보지 않는다. 이런 단서 조항이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교원 치유센터가 전북에 있거든요. 그래서 교권 침해를 당한 선생님 같은 경우는 1년에 100만 원 수준의 치료나 상담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 범위가 좀 더 커졌으면 좋겠고요. 예. 완치의 목표로 했었으면 좋겠고요. 지금까지 주목받지 않았던 학생들이 그것을 지켜보았던 학생들이었거든요. 이 학생들도 굉장히 정서적으로 불안하기 때문에 단순히 몇 회기 전문가 강의가 아니라 이 학생들도 필요하다면 치료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예. 이 학생들에 대한 지원도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앞서 그 소개된 강경수 의원 그 법안 관련 내용이 보면 학부모가 이제 동의를 하지 않아도 어떤 학생의 그 문제나 위협이 다른 학생들에게 심각한 그 피해를 줄 것이라고 예상이 될 경우에는 이제 적극적으로 개입을 해서 뭐 치료나 교육을 할 수 있도록 지금 그 길을 열어놓는 조항들을 반영을 했는데요. 교수님 어떻게 보세요? 이 문제에 대해서. 지금 우리가 강경수 의원께서 말씀하신 그런 내용들,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이제 강경수 의원하고는 그 뭐 청소년 보호 활동이라든가 이런 것들 좀 같이 해본 예. 그 사람이라 우리 대학 이제 그 사범대학 교수님 하시다가 국회의원 되시면서 이제 가셨어요. 평소에 이제 위기 청소년이라든가 이런 부분에도 많이 전국적으로 활동하고 계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많은 기대를 하고 있고요. 그런데 이제 중요한 거는 이제 뭐냐면은 이게 그 학부모를 설득을 할 때 동의를 얻을 때 가장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은 이 보내는 사람과하고 학부모와의 이제 신뢰 관계죠. 저 사람이 내 아이를 처벌로 보내는 것이냐, 교육적인 목적으로 보내는 것이냐. 그리고 보내려고 하는 기관이 정말 그 목적에 맞게끔 되어 있느냐. 그렇지 않으면 또 이게 방법이 제대로 되는 거냐. 그 다음에 우리 애가 왜 그쪽으로 가야 되는 대상 선정 기준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잘 되어 있느냐. 이런 거. 그 다음에 거기서 하는 프로그램들이 진짜 누가 봐도 전문적이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느냐. 이런 것들. 그런 게 딱 이제 부모가 된다고 하면 그래도 설득을 하는데 그 괜찮겠죠. 근데 그게 안 되면은 이제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긴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 또 부모 동의 없이 그렇게 보내더라도요. 법으로 하더라도 또 다른 법으로서 그걸 또 부모가 할 수 있다라는 거. 할 수 있으면 얼마든지. 그러니까 아동 학대 그 기관에 그 근무하는 종사자들은 그 아동 학대를 발견했을 때 신고해야 될 의무가 있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근데 신고를 한 사람을 보호하는 법은 없어요. 그게 저도 그 청소년 상담 복지센터라든가 이런 데서 한 10몇 년 근무를 하다가 교수가 된 사람들서 그런 걸 많이 해봤거든요. 신고를 하면은 우리가 위협을 당해요. 신고를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해가지고 그러려면 안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철저하게 이제 근거를 해서 할 수 있는 방법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항상 또 따른다라는 거. 그래서 이게 부모의 동의 없이 가는 것도 일차적으로는 문제가 되는데 그거를 그 할 때도 보낼 때도 그 객관적인 어떤 데이터라든가 이런 거를 정확하게 해서 보내야 된다라는 거. 프로그램의 내용이 좋아야 된다는 거, 이제 그런 보내는데 절차라든가 이런 것들이 객관적이어야 된다는 거, 이런 것들은 좀 우리가 더 보완해야 될 사항이라고 봅니다. 우리가 이제 그 법안을 보면 그 정서행동 지원 전문 교원도 있어야 하고 또 보건교사도 있어야 하고 또 전문 상담 교원도 있어야 해서 이제 인력이랄지 그분들의 또 전문성을 또 확보하는 문제가 그렇게
녹록한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위원장님 보실 때 어떻게 가능할까요? 어떻습니까? 예, 저는 이제 그 학생의 행동을 주목을 했는데요. 예. 보통 담임 선생님을 때리는 학생은 있는데 교감 선생님이나 교장 선생님을 때리는 학생은 많지 않습니다. 예, 예. 그 의미는 뭐냐면 그 학생은 그 학교의 대장이 되고 싶은 거죠. 예. 그래서 힘의 오용이라고 하는데요. 모든 걸 지배하고 싶은 욕구, 그리고 또 보복을 합니다. 내 마음에 상처를 입은 거죠. 예. 그렇기 때문에 이 친구는 등교가 아닌 치료가 필요한 학생인데요. 인력을 막 투입을 했습니다. 사회복무요원을 투입을 했고 순회교사를 투입을 했고 그리고 장학사님도 가졌고 주무관님도 가졌고 결국은 두 손 두 발 다 들으셨죠. 적절한 인력이 투입됐는지 그게 의문이고요. 예. 전문적인 전문 상담사, 이 친구를 치료할 수 있는 그러한 분들이 필요하고요. 이 친구는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등교가 아니라 치료가 필요하기 때문에 의사 선생님과의 적극적인 치료가 필요해야 되는데 이 또한 부모님을 설득해야 하는 과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연장선상에서 놓고 보면 이제 정서행동 위기 학생들을 우리가 빨리 치료든 교육이든 해야 되는데 그런 프로그램에 들어가게 되면 이제 낙인 효과를 학부모 입장에 상당히 우려를 할 수 있잖아요. 이제 이 부분을 이제 교육 당국에서 상당히 이제 신중하게 접근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을 텐데 어떻게 보세요, 이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교육청은 이번 A초 학생과 같이 예. 정서행동 위기 학생 같은 경우에 언론에 지금 지속적으로 지금 노출이 되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이런 지속적인 노출로 인해서 지금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 학생에 대한 낙인이 좀 찍힐까 하는 그런 염려를 하고 있습니다. 예. 작년 12월부터 우리 교육청에서는 이 해당 학교에 대한 교육활동 보호를 위해서 아까 앞에서 말씀하신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학교와 지속적으로 소통을 해왔고 또 이 A초 사안과 같은 학생들을 전담 지도하기 위해서 뭐 순회교사, 상담사 그리고 학생 보호 인력 등을 배치를 지속적으로 해왔는데요. 이 학생이 이런 모든 조치에 대해서 거부를 하고 좀 폭력적인 행위를 하고 있어서 참 지도하기가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또 저 같은 경우에도 실제 이 보호자분을 만나서 이런 내용과 또 부모님의 어려움, 학생에 대한 어떤 어려움 등을 충분히 말씀을 드리고 또 설득 작업을 해왔지만 저희가 참 이 부모님을 끝까지 설득하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교육청에서는 이런 정상 행동 위기 학생에 대한 치료가 필요하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또 사회적으로도 이 분위기가 무르익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하지만 향후 해당 학생에 대한 치료와 학교 안정을 위해서 추가적인 언론 노출은 좀 자제해 주시기를 예. 이번 기회에 꼭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은 교수님. 일단 위기 학생을 낙인한다는 것은 이제 하나의 그 학생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특징이 있거든요. 근데 이제 어떤 하나의 형태가 일어나면 이제 그걸 가지고 이 학생을 전체 판단하는 거, 그거를 이제 우리가 낙인이라고 하는데 그 학생은 그거 외에 분명히 다른 모습이 있습니다. 예. 그런 모습이 있지만은 또 친구들한테 가서는 또 잘해주기도 하고 또 집에 가서는 학교에서는 또 엉망으로 막 하지만은 또 집에 가서는 또 이런 학생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부모하고 어떤 영역에서는 또 이렇게 트러블 갈등을 일으키지만은 또 다른 영역에서는 또 하는 그런 학생들도 실제로 많이 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낙인은 가능하면은 있는 사실 그 자체로만 보고서 학생을 상대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보고 있고요. 특히 이제 낙인 효과가 가지고 있는 것은 특히 이 초등학교 저학년 때 사회적으로 낙인이 된다는 것은 예전하고는 좀 다르죠. 예전에는 그냥 학년 올라가면은 반 헤어지면은 그냥 낙인 효과가 좀 없어지잖아요. 예. 없어지고 그다음에 성인이 되면은 그냥 우리 찾아볼 수 없잖아요. 특별하게 그때 같이 경험했던 사람 아니면은. 그런데 지금은 이런 것들이 언론에 나오고 뭐 이런 거기 때문에
계속 한다는 거죠. 예. 한번 인터넷상에 이게 기사가 나오고 이렇게 되면은 이게 뭐 30살이 되든 뭐 40살이 되든 간에 검색을 하면은 예. 그 학생이 그대로 나온다는 거예요. 예. 예. 그게 그 한번 잘못되어지는 낙인이 거의 평생을 가버리는 그런 아주 엄청난 차이죠. 근데 우리는 이제 그거를 그 상당히 이제 좀 과소평가하는 예. 면이 있다. 그래서 특히 요즘과 같은 그 인터넷 기반 그 사회에서는 그 낙인을 하는 거, 요거는 정말 그 교사도 그렇고 뭐 학부모도 그렇고 우리 사회가 전체적으로 하는 것은 좀 이렇게 그 없었으면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언제든지 소환이 되거든요. 예. 예. 알겠습니다. 예, 위원장님. 예, 제가 마지막으로 그 확인한 그 매체의 유튜브 조회수가 190만 조회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이런 좀 낙인에 대한 좀 경계를 좀 했으면 좋겠고요. 이 학생이 말에서 볼 수가 있는데요. 교감 선생님께 저 전학 가면 돼요. 라는 말을 합니다. 이 학생은 전혀 소속감이 없는 거죠. 세상이 나를 버렸다라는 이런 그릇된 신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존재감을 갖기 위해서 그릇된 행동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사회에서도 너무나 나쁜 학생이라고 낙인을 해버리면 더 삐뚤어지는 결과가 예. 나오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은 좀 경계를 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토론을 마무리할 시간이 됐는데요. 그 우리가 어쨌든 교육 공동체가 구성원 모두가 좀 행복하고 문제가 있을 경우에 적절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려면 어떤 노력을 해야 한다고 보시는지 간단하게 한 말씀씩만 좀 해주시죠. 위원장님부터 해주시죠. 이제 교육계에서 소비자주의를 벗어나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요. 저는 가장 중요한 게 교사, 학생, 학부모의 관계 회복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인간과 인간과의 관계에 대한 이러한 연구와 이해, 이게 기반이 되는 교육 철학이 재정립되어야만 우리 교육 공동체가 다시 살아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교수님. 예, 이런 그 문제라든가 이런 상황들은 항상 모든 것도 그래도 마찬가지겠지만 이런 상황에서 초기에 그 대응이라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예, 초기에 이런 게 발생했을 때 초기에 대응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이게 그 오히려 좋은 그 관계를 더 그 좋게 만드는 그런 경우도 있고요. 그다음에 오히려 그 별 문제 아니었던 건데 이게 더 확충되는 그런 부분도 참 많거든요. 예, 그래서 그 초기 대응이 중요하다는 거 먼저 말씀드리면은 그런 방법 중에 대표적인 하나가 상대방의 상황에서 볼 수 있는 것을 인정하는 거죠. 예를 들면은 교사하고 학부모 간의 그 갈등이 일어나는 사례 중에서 대표적인 게 이런 것들이에요. 애가 학교에서 친구들을 괴롭혀요. 말을 하면은 학부모는 우리 애는 친구들을 괴롭히지 않아요.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 말 속에는 누구 말도 맞기도 하고 틀릴 수도 있어요. 근데 학교에서 학생을 보는 것은 교사가 많이 보거든요. 예, 부모는 집에서 학생을 볼 수가 없거든요. 학생들을 괴롭히는 거를. 그거 마찬가지로 부모들, 교사들도 학교에서, 가정에서 학생들이 어떻게 하는지 어떻게 하는지 모르거든요. 서로 입장을 존중을 해가지고 처음에 판단하기 전에 충분하게 서로를 이야기를 듣는 그런 자세부터 시작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장관님. 이제는 그 대안을 찾아야 될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문제 제기는 충분히 되었고 그 관계 법령과 법률에서 정하는 대로 학교에서는 선생님들이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학생 지도에 임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희 교육청에서도 그 학교 지원을 위해서 프로그램 예산 저희가 더욱 확대해서 지원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또한 이 사안의 본질인 학부모 및 동의에 대해서도 여러 지자체 및 국가 교육 위원님들 이런 분들이 관계법령 개정을 통해서 그 신속한 치료 지원이 가능하게끔 해 주실 수 있도록 저희가 교육부와 같이 협력해서 지속적으로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예. 초등학생이 교감 선생님의 뺨을 때리는 동영상은 우리에게 많은 고민을 남겼습니다. 교권 침해 문제는
물론 정서행동 위기 학생에 대한 근본적인 지원 대책이 풀어야 할 과제로 떠올랐습니다. 전문적이고 적극적인 제도 보완을 통해 교사와 학생 모두가 행복한 교육 공동체라는 말이 단순한 구호에 그치지 않고 현실에서 구현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순서 여기서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